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4살 10대 경제 유튜버 쪼니맨의 엄마 쪼니맘 이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영상 촬영을 하려고 제주에서 지금 서울까지 올라왔는데요. 너무나 긴장이 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저희 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은 14살 10대 경제 유튜버 쪼니맨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10대 경제 유튜버 쪼니맨으로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작년 코로나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작년 3월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일시 정지가 된 것 같은 너무나 공포스러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에 왔잖아요. 그때 저는 제주도 시골에서 레저 사업장을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업장에도 너무나 큰 타격이 왔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와도 문제고 안 와도 문제고 너무나 그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일시 이제 가게 문을 좀 닫고 저희 아들과 저희 가족은 모두가 다 집콕을 하고 있었던 시기가 작년 3월 달이었습니다. 작년 3월에요. 아들이 우연하게 경제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경제 뉴스를 보게 된 아이가 그때를 시작으로 영국에 있는 로이터 통신에서 연락이 오고요. BBC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는 어마어마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궁금하시죠? 작년에 3월 달에 우리가 모두 집콕을 하고 있었던 이 시기에 아주 우연하게 7살 여동생한테 그 만화를 틀어주겠다고 채널을 올리고 있었어요. 우연하게 올리다가 경제 뉴스는 아들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경제 뉴스를 딱 아들이 보게 된 거예요. 경제 뉴스를 보는데 그때 한 전문가분이 한 2분 정도가 나오셔가지고 그때 코로나와 함께 주식이 대폭락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보고 야, 이러다 진짜 우리 나라가 아니면 정말 이 지구의 경제가 다 망하는 건 아닐까? 너무나 무서웠는데 아들은 이제 그런 주식을 처음 접한 거예요. 그 주식 뉴스를 보고 기회라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3월 12일에 경제 뉴스를 보았고요. 그때부터 그 전문가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지금은 10년에 한 번 오는 세계 경제 대공황일 수가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추천한다. 뭐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저에게 빨리개는 저한테 다 뛰어와가지고 주식이 뭐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식은 너무나 위험한 거고 엄마가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망했다라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봐서 이거 너무나 위험한 거다. 지금 주식 지금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아들이 그때부터 한 3, 4일을 저를 쫓아다니면서 난리가 났어요. 본인이 주식을 지금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너가 주식을 사야 되냐라고 했더니 반대를 하니까 이제는 그 세계 경제 대공황 뉴스를 이제 찾아봐가지고 검색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래서 요랬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식은 안 된다라고 계속 긋고 말렸어요. 모든 건 다 괜찮지만은 사실 제 주변에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정말로 망했다는 분을 제가 주변에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무서웠던 거죠. 저희 집은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너무나 끈질기게 뭘 하나 하려면 계속 그렇게 설득을 해요. 한 3일, 4일 정도쯤 지나니까 제가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했더니 본인이 지금까지 모아둔 그 적금 통장에 돈이 얼마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들의 적금 통장이나 이게 통장이 있었었는데 아들이 태어날 때 그 왜 조리원에 가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금을 주시잖아요. 크든 적든 축하금부터 시작을 해서 돌잔치가 끝나고 다 이제 계산 끝나고 나니 몇백만 원 정도를 또 아이의 통장에 넣어줬었고 주변에 누가 지나가다가 뭐 5,000원, 10,000원, 5만 원 이렇게 주는 그 용돈들 있잖아요. 입학, 졸업 뭐 이럴 때 받은 세뱃돈 이런 것들을 다 모았더니 13년 모으니까 2천만 원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그 2천만 원이 있다라는 말을 하니까 아들이 은행에 놔두면 자기한테 이자를 얼마 주냐고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얼마를 주겠어요. 그냥 보관용일 뿐이지. 제가 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돈은 엄마가 다 모았다가 너가 대학교 갈 때, 우린 제주도에 살기 때문에 너가 서울에 대학교 갈 때는 큰 돈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잘 생각해보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본인은 지금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지금 사면은 자기가 대학교 갈 때 큰 돈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알겠다라고 하고 남편과 가서 이 아이를 동반하지 않아도 부모만 가도 은행에서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 기본 증명사랑 여러 가지 챙겨가가지고 증권 계좌를 열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증권사 어플과 연동을 시키는데 사실 이게 한 번도 안 해보다 보니까 이게 한 3, 4일이 또 이제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3월 12일 날 뉴스를 본 아이가 3월 16일 날 제가 그 설득이 돼가지고 적금 통장을 만들었고 3월 19일 날 그 코로나로 인한 그 최고 저점을 찍고 V자 반등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제가 이제 그 계좌를 만들면서 연동하면서 너무 일주일 정도 소비해버렸기 때문에 3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아이가 그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가 코스피도 모르고 코스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매수, 매도도 그때 알았어요. 알아보고. 이게 사는 거를 멋지게 말하는 표현이 매수라는 거를 또 아들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이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아이 통장, 증권 통장에 넣어줬고 이제 예수금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거를 종목을 선택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만에 하나 주식이 정말로 또 더 떨어져가지고 이 돈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렇게 말을 했죠. 너가 분명히 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책임은 너가 지는 것이고 아주 신중하게 종목 선택을 해서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엄마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이가 알겠다라고 해서 사실 저는 저대로 주식 그 통장을 만들었고요. 아이는 아이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대결을 열었는데 이게 처음에 살 때는 몰랐어요. 3, 4개월쯤 지나고 나서 이게 딱 판가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의 계좌는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고 저는 다 파란색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저는 이제 주변에 그리고 주식한다는 사람을 수소문해가지고 잘한다는 고수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분이 그 코로나와 함께 그 뜨는 테마주를 몇 개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전 정말 모르는데 코스닥 테마주를 저는 손을 대서 샀고 아들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잖아요. 집에서 본인이 쓰고 있는 것만 종목을 산 거예요. 매일매일 쓰는 친구들과 하는 뭐 카카오톡 같은 거, 그리고 집에 있는 뭐 TV가 LG, 냉장고가 삼성전자, 거리에 다니는 많은 차들이 현대차, 이런 식으로 종목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매수를 시작을 했는데 한 10월, 11월 되니까 저는 마이너스로 점점 우울해졌고 아들은 계속 오르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사실 처음부터 주식이 잘 된 건 아니었었고요. 우선 사두고 좀 묵혀두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너무 코로나 집콕이 길어지다 보니까 무엇을 했냐면은 아들은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10대 경제 유튜버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쭈니맨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본인이 뭔가 방에서 뭘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가게문도 닫고 손님도 못 받고 이제 너무나 자영업자라서 너무나 힘들고 우울했어서 하루 종일 집안 청소만 했어요. 정리하고 청소하고. 근데 그걸로 조금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던 찰나에 아들이 어느 날 계좌를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열어보고 너무나 장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이 두 번째 영상을 자기가 이 주식 수익 인증을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뭐 한 900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이 났어요. 2천만 원에서 900만 원 수익이 나서 그럼 그러라고 해가지고 아들이 유튜브 채널을 이제 유튜브 업로드를 두 번째 영상을 했는데 그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갑자기 떡상을 하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 저희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뉴스나 신문 뭐 대부분의 뉴스엔 다 인터뷰를 오셨고요. 멀리 로이터 통신에서 두 번이나 인터뷰를 했고 어린 아이가 종목 선정도 너무나 대형 우량주로 좋았고 선정하는 기준도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이거를 또 본인이 유튜브로 세상에 알리면서 많은 친구들이 또 이제 아들을 또 따라서 또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장이 너무나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떡상을 하면서 아들이 갑자기 이제 막 그렇게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BBC에서는 다큐멘터리 그 주제로 다큐멘터리도 촬영을 하고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온 게 또 한 30군데에서 출간 제한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너무나 놀랬던 것은 이렇게 어린아이도 영상 2개로 구독자 10,000명이 되고 막 그랬거든요. 어린아이한테도 이런 세상에 관심이 올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었고, 근데 많은 인터뷰로 오신 기자님들이 그냥 오시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이 내용이나 이런 주제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좀 경제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구나라도 저도 또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책을 그 엄마표 돈공부의 기적이라는 책을 아들과 함께 제가 이제 출간을 하게 되었고, 제주도 시골에서 장사만 하던 제가 아들 덕분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기적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그러면 이 뭐 주식으로 돈 좀 번 이야기가 책의 소재가 돼? 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아주 그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골에서 장사를 시작할 때 아이가 태어나서 3살 때부터 아장아장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저희 업장에서 나와가지고 업장을 놀이터 삼아서 엄마 출근길에 나와서 이제 엄마가 항상 어릴 때부터 장사하고 돈 버는 모습을 옆에 다 지켜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돈을 번다는 거를 엄마를 통해서 너무 재밌다라는 거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가 경제 관념에 빨리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희 책에는 이제 그런 아이가 3살 때부터 이 지금까지의 아이가 한 세상 공부와 돈 공부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아이가 주식으로 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해드렸고, 과연 이 아이가 3살 때부터 무엇을 엄마에게 보고 배웠었는지 그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제가 아이한테 일상생활 속 재미있는 돈 공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살 때부터 엄마 일터에서 아이가 재미있게 이제 엄마가 돈을 버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이제 거기가 그냥 놀이터였었잖아요. 이제 아이가 항상 이제 보고 배웠나 봐요. 돈을 버는 건 정말 재미있는 일이구나라고 느꼈대요. 근데 제가 아이와 함께를 하면서 사실 이 돈 버는 게 매일 재미가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사업이라는 것도 하다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항상 이 힘든 과정이 있었었는데 그냥 그거를 묵묵히 아들이 옆에서 함께 봐주었었고, 제가 누구랑 상의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린 아들하고 참 많은 상의를 하고 실행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5살 때쯤 되니까요, 만화를 보다가 또 그때는 한참 유행이었던 게 뽀로로 다음에 또봇이 나왔어요. 또봇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로봇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을 많이 하는 엄마로서 이제 미안한 마음에 자꾸 뭔가를 이렇게 사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서 로봇 장난감 하나 사주고 또 시리즈가 나오니까 또 2번째 로봇 사주고 3번째 이렇게 사줬는데, 정말 놀랐던 것은 이 로봇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오는데 이 사양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가격이 또 비싸지니까 와,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TV만 보면 저만 지나가면 그냥 사달라고 떼를 쓰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제가 한 거는 아이의 그 관점을요, 소비자가 아니고 생산자 관점으로 계속해서 바꿔줬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요, 준아, 너가 정말 좋아하는 이 로봇 장난감 진짜 한 가득 쌓아두고 언제든지 내가 놀고 싶을 때 재미있게 갖고 놀고 전 세계에 너처럼 떼쓰는 친구들한테 팔아서 큰 부자가 된 로봇 공장 회장님이 있어. 너가 한번 이런 회장님이 돼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아이가 사달라고 할 때마다 이 소비자 관점이 아니고 생산자의 관점으로 계속 바꿔줬더니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본인이 그러면 이 물건을 팔아서 큰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살 때부터 이 바꿔주기 시작한 이 관점이요, 7살쯤 되니까 아빠가 서울에 갔다가 출장길에 그 미니카 장난감을 하나 사오셨어요. 근데 이 미니카 장난감에 조립을 하고 만들고 하는데 레고에 푹 빠져있던 또 아들이 이 미니카 장난감이 쌩 하고 달려가는 모습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저한테 또 달려와서 본인이 이 미니카 장난감을 본인만 이렇게 재밌게 할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팔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좀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유치원 다니느라 바쁜데 너가 언제
우리 가게에 출근을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판다는 거냐. 또 엄마의 일이 늘기 때문에 엄마가 반대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아이가 또 계속해서 설득을 집요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근데 옆에서 또 아이 아빠가 얼마나 미니카가 재밌는데 이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뭐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거든요. 하게끔 해줘라 라고 해서 제가 그냥 해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좋아 준아, 너가 미니카 사업계획서를 엄마한테 써서 오고 브리핑을 한번 해봐. 그러면 엄마가 진짜 너가 할 수가 있는지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볼게 라고 해서 엄마 미니카 그럼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나요? 라고 해서 제가 A4 용지와 볼펜을 주고 미니카를 언제 어디서 왜 네가 팔아야 되는지를 적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조를 어떻게 짤지를 네가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7살 아이가 한글을 막 뗐는데 삐뚤삐뚤하게 미니카는 내 인생 이렇게 하고 친구들한테 팔 것이고 우리 업장에 있는 카페에 책장이 있었거든요. 그 책장에 책을 치우고 본인이 미니카를 진열을 해서 팔겠다라고 딱 쓴 거예요. 구조도 그리고. 그럼 좋아. 그러면 너가 이거를 무슨 돈으로 할지를 한번 엄마한테 말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그때 갑자기 아이가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제가 자금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 이렇게 할 만한 자금이 있니? 라고 했더니 설명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본인이 세뱃돈을 지금 받아서 저금 통장에 넣지 않은 돈과 그리고 누가 이렇게 다니면서 준 돈을 다 모아놨다가 저한테 한 번에 주면 제가 은행 갈 때 저금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마침 설날이 지나서 세뱃돈과 모아둔 돈이 40만 원 정도 큰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돈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옆에서 또 우리 아이 아빠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추억의 장난감이라면서. 그래서 알겠다라고 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미니카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제주도에 본인네가 도매로 주는 데가 없어서 흔쾌히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며칠 후에 또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미니카 본사에 가서 직접 고르라고 했더니 한 40, 50대 정도 골랐던 것 같아요. 종류별로 골라서 택배 발송을 받고 그때부터 와서 업장에 미니카를 그 책장에다 진열을 하고 이제 판매를 시작했는데 저는 어린 아이가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깜짝 놀라게도 어른이 그 미니카를 사더라고요. 아빠 나이 때. 추억의 장난감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미니카가 하나 둘 팔리는 너무너무 신이 나잖아요. 근데 아이가 뭘 할 때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고 내버려뒀어요. 안 팔리는 것도 본인의 문제인 거고 제가 모든 걸 다 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팔리는 거에 너무나 신기하다가 한 1, 2년쯤 지나니까 미니카가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아들이 그때부터 궁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시작했던 게 미니카 만들기 공구 세트를 갖다 놓고 본인이 이렇게 그 카페에 제일 큰 테이블에다가 토요일 날 오면은 쫙 펼쳐갖고 누가 친구만 온다 싶으면 신나게 만들어요. 그럼 친구들이 와서 이게 뭐야? 라고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멘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친구 손님을 놓치지 않고 판매를 했고 조금 더 이제 판매가 좀 부진한 것 같다 싶으니까 본인이 이제 벌어둔 돈의 일부를 또 트랙을 사가지고 미니카를 친구가 오면 돌리는 건데 소리가 쌩하고 나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집중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손님한테 또 붙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정말 집요하게 잘 팔아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그 미니카는 사실 지금까지도 팔고 있고요. 지금 그 미니카 판매한 순수익금 600만 원은 작년에 또 코로나 이 주식으로 다 들어가서 또 큰 돈으로 또 불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의 관점만 바꿔주었더니 아이한테 제가 제대로 용돈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용돈을 잘 벌어가지고 늘 궁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도 팔아볼까? 이걸 한번 개발을 해볼까? 제가 그때 아들한테 알려준 거는 이거였어요.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이제 미니카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게 다른 사람이 만든 물건이잖아요. 너만의 물건을 발명을 하고 이거를 특허를 내서 만든다면은 너도 또봇이나 미니카 사장님 못지않은 전 세계에서 정말 손꼽히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더니 사실 그래서 7살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발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특허도 지금 몇 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본인의 그 쭈니맨이 뜨면서부터 바로 한 건 저희가 상표 등록을 전 세계 상표 등록을 다 해뒀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항상 이렇게 뭐 발명, 특허 이게 저는 다 창업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쭉 하고 있고요. 11살 때 되니까요. 아이가 본격적으로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이 모바일 게임은 정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이게 PC 게임에 빠지는데요.
너무나 몰입해서 하기 때문에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지가 않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옆에서 좀 머리 지켜봤더니 제가 만약에 우리 아들이었어도 PC게임에 빠질 것 같아요. 너무나 현란하고 친구들이 우선 다 팀플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 또 이제 그 또래 집단에서 왠지 빠질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대학교 때 저희 남동생이 4살 차이 동생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가니까 게임에 빠지기 시작을 해서 PC방을 정말 열심히 다녔던 동생을 찾아서 동네 PC방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근데 PC방에 가보니까 너무나 신이 나서들 하는 사람들을 그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집에서 아들을 그렇게 못하게 하면은 아들이 분명히 엄마 아빠 몰래 PC방을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정말 좀 뭔가의 생산자적인 이 관점으로 또 바꿔야겠다 싶어가지고 우연하게 사촌 오빠를 만났는데 사촌 오빠가 게임 회사에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큰 게임 회사에. 그래서 그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어떻게 게임 회사에 입사를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은 본인의 게임 회사의 창립 멤버이고 회장님과 몇 안 되는 그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장님의 그 창업 스토리를 자세하게 듣게 됐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거는 게임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가요. 진짜 저는 시골에서 장사를 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이 게임 회사가 전 세계 글로벌하구나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때 진짜 제주도 내려가자마자 아들한테 신나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준아, 엄마가 들었는데 너가 하고 있는 이 게임이 진짜 엄청난 사업이었어. 내가 보기엔 너가 정말 적성에 맞는 것 같은데 준아, 너가 게임을 개발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해서 그때부터 아이가 게임을 그냥 단순히 하는 소비자에서 생산자의 관점으로 제가 계속 바꿔준 거예요. 애 아빠가 게임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면 제가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게임 개발 중이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이가 막 컵라면 먹고 할 때도 전 더 갖다 줘요. 왜냐면 개발 중인 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작년에 코로나 집콕감에 게임이 더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몇 년 동안 게임을 개발하고 연구를 했으면 뭔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준아, 엄마가 보기엔 너가 이렇게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 뭔가 나올 때가 됐는데 언제 그게 나오냐고 했더니 거의 다 온 것 같다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분명히 나올 때가 됐는데 하던 찰나에 아들이 제가 화장을 하고 있는데 뛰어와서 빨리 자기가 지금 현질을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현질을 빨리 구매 그거를 눌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준아, 바로 그거야. 너 왜 그 현질을 하고 싶은지 그게 바로 구매 포인트야 하면서 제가 말을 해줬어요. 사람들이 막 현질을 하고 싶어하는 이것들이 이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현질로 인해서 그 게임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잖아요. 또 다른 게임을 개발을 하고 그 구매 포인트를 알고 그게 이 심리적인 거잖아요. 뭔가 막 사고 싶어 그 미치는 그게 왜 그런지를 관찰하고 연구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구매를 하게 해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아들이 또 이제 현질을 하고 싶을 때마다 순간 멈칫하고 내가 왜 사고 싶지에 대해서 구매 포인트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도 좀 그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또 이제 게임에 대해서 더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프로게이머 과외 선생님을 붙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온라인으로 프로게이머 선생님을 붙여줘서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코칭을 받는데 아이의 게임 실력이 너무나 좋아진 거예요. 선생님이 한 달에 막 성적표를 보내주시거든요.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좋아지는구나를 학교 성적표를 본 게 아니고 제가 게임 성적표를 보고 이 게임도 쉽지가 않구나. 이게 5가지의 각도가 있어요. 이제 다방면으로 잘해야 진짜 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 점수를 보고 느끼고 있던 찰나에 진짜 아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열심히 준비를 하고 생산자의 관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기회가 오더라고요. 올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희 아들이 쭈니맨을 상표 등록을 제가 아들과 함께 전 세계로 다 해놨어요. 전 세계에서 쭈니맨이란, 왜냐면 BBC나 그 로이터에서 연락이 올 때 제가 이게 좀 250개국으로 그 기사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이 경제에 관한 것들이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관심을 갖네? 라는 거에 두고 세계적으로 했더니 대만에 있는 글로벌 회사 회장님이 또 쭈니맨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셔가지고 쭈니맨 경제 경영 타이쿤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 6개월 전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지난달에 저희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저희가 아마도 같이 개발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준이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끝나 있었던 거예요. 나는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었었는데 쭈니맨이라는 이 경영 타이쿤을 만들자라고 오니까 애가 개발자의 거의 시선으로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 그냥 바로 다 오케이인 거예요. 본인은 다 준비가 끝났고 관찰 연구가 끝났다라 그 회장님이 놀라셔가지고 아니 그런 과외가 있냐면서 놀라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아이가 너무 하고 싶다는 거를 막지 않고 응원을 해주면서 했더니 이게 정말 이렇게 생산자적인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일이 왔을 때 또 이렇게 좋은 기회라는 게 또 오고 기회를 잡게 되는 거를 보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고요. 이 모든 거의 시작은 돈이 하나도 들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냥 아이의 마음이 되고 그 나이 때 내 아이의 나이에 제가 돼가지고 그 아이를 봤더니 이해가 다 돼요. 왜 네가 빠지고 왜 너가 이거를 좋아할 수밖에, 이 단계가 있잖아요. 뽀로로에서 또봇으로 넘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아이와 소통이 잘 되면서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이끌어오고 그냥 사업은 게임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게임도 하다 보면은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는데 이걸 하나하나 깨다 보면 다음 레벨로 레벨업 되잖아요. 근데 인생 사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너무나 행복한 것 같은데 이 행복함이 영원하지 않고 또 다른 뭔가가 주어지고 또 이걸 극복해 나가면 또 다른 뭔가가 있고, 그래서 아들한테 어릴 때부터 그냥 항상 같이 다녀서 제가 모든 걸 다 아이와 공유를 했거든요. 그냥 준아, 인생도 사업도 너가 좋아하는 게임이랑 똑같아. 무슨 일이 너한테 학교 생활에서든 어디선 주어져도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난과 시련만 이겨내면은 다음 레벨로 더 성장해서 업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었더니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를 너무 힘들거나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 둘 다. 그래, 이거 어떻게 극복해보지? 어떻게 해보지? 이런 게 시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재미있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아이한테 중요시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문제 해결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사업을 시작을 한 지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바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계속해서 주어지는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돼서 저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진짜 문제 해결 능력을 아주 중요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해결을 하는 거를 극복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될지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어린 아이들 손을 잡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이가 학교 공부하기도 바쁜데 왜 준이 엄마는 그렇게 아이를 학원도 안 보내고 왜 이렇게 세상 공부한다면서 왜 이런 거를 가르치냐, 이러면 성적 못 따라간다라고 하시는데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쯤 저도 이제 막 엄마들과 막 교류를 하면서 학원 정보도 얻고 학원을 보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성향 자체가 개그맨이 되고 싶고 예능 MC가 되고 싶고 어릴 때부터 있다 보니까 세상에 관심을 너무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아이였던 거예요. 학교보다는 학원에 가면은 아이들 수가 더 적잖아요. 그리고 학원 선생님은 더 아이들은 친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 수업 시간에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선생님 수업을 막 방해하는 일도 있었고, 많은 친구들한테 웃음을 주고 싶으니까 거기서 재미있는 개그를 자꾸 해서 진도가 못 나가게 되면서 학원에서 계속 쫓겨나는 거예요. 한 5번째 그 영어 학원에서 전화가 와서 영어 선생님이 준이 때문에 울었대요. 너무 속이 상해서. 도저히 진도를 뺄 수가 없고 엄마들이 항의가 계속 온다고 해서 제가 한 번은 영어 원장님을 만나러 이제 학원에 갔어요.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고 했더니 제가 들어도, 제가 원장이어도 이런 학생이 오면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라고 하고 아이를 이제 그만 보내겠다라고 해서 집에 와서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5번째 아이가 쫓겨나는데 우리 아이가 뭐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그때는 1대1로 과외를 바꿔보자라고 해서 과외 상담 선생님을 불렀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10분도 안 보시고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경력이 진짜 많은데 준이 어머니, 준이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그래서 무슨 검사를 받냐라고 했더니 얘 너무너무 산만하다고. 지금 내가 10분 동안 하는데 얘가 지금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말을 했어요. 그냥 선생님 돌아가시라고,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근데 그날은 좀 많이 울었어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 받으란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내가 낳은 아이가 이렇게 문제가 많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아들한테 차마 그 말은 못하겠고 자러 누운 아들을 꼭 끌어안고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계속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들아, 너는 너무 특별해서 그런 것 같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그 길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애가 학원을 안 다니게 되니까 학원을 안 다니게 되면서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학교 공부가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학원 가는 시간에 제가 데리고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비즈니스 모의 훈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선 어린아이잖아요. 2, 3학년 되면 아직 어려요. 4, 5학년쯤 되면 아이가 회의에 참석을 해도 얌전히 있거든요. 2, 3학년 때 데리고 다니니까 애가 저를 집중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갈 데는 없고 엄마는 따라야 다니니까. 제가 비즈니스 미팅 현장이 많았어요. 미팅을 하러 가기 전에 항상 그분한테 먼저 양해를 구했어요. 저희 아들이 제가 이제 맡길 데가 없다 보니까 제가 함께 다니는데 회의에 참석해도 좋겠냐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다 흔쾌히 오케이를 하세요. 그래서 아들을 참여시켰는데 처음에는 산만했던 아이가 한 6개월, 1년이 지나니까 본인도 얌전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4, 5학년쯤 되니까요. 본인의 의견을 내기 시작하고요. 6학년쯤 되니까 회의에 참여를 해가지고 본인이 주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제가 아들한테 늘 말을 해요. 학교에서 학교 공부를 다 끝내고 학교 공부가 끝나면은 엄마와 함께 돈 공부, 세상 공부를 해서 세상에 나아갈 때 너가 세상에 나아가도 난 다 아는 거야. 그냥 자신 있게 할 수 있게끔 제가 해주려고 지금 비즈니스 모의 훈련을 계속해서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아마 비즈니스 모의 훈련이든 뭐 미팅이든 저희 아들 준이를 만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른처럼 앉아 있어요. 이게 다 어릴 때부터 데리고 다니니까 어른들의 그 말하는 단어라든가 이런 걸 다 이해를 해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네, 5번째는 제가 그 창업 아이디어 훈련을 아이한테 지금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제가 5살 때부터 이 소비자의 관점을 생산자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제 바꿔주다 보니까 아이가 본인이 막 판매도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용돈을 받지 않고 용돈을 벌고 있는데 이 창업 아이디어 훈련이 왜 여기까지 왔냐면요. 어릴 때부터 발명과 특허를 이야기를 하면서 8살 때부터 특허를 계속 신청을 하고 내고 있는데 이 특허라는 게 우리가 아이디어가 있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상에 너무나 많은 특허들과 기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거에서 진짜 좀 병현되거나 뭔가를 합치거나 좀 뭔가가 있어야 새로운 게 나와야 특허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진짜 아이디어는 많이 내지만 특허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 이 특허는 나만의 물건을 세상에 내놓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면 아이디어만도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창업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가 무슨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항상 불편함을 개선하고 항상 그러고 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들과 함께 저희가 진짜 눈여겨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전 세계 1등 부자 일론 머스크 삼촌을 아들이 아주 흥미롭게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 분이 옛날에 말을 했던 진짜 말도 안 되는 말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이뤄내고 있는 이 모습에 정말 흥미롭고 놀라게 되는데요. 저희 아들도 그렇고 저도 정말 그러고 있고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0.1%의 이제는 엉뚱한 상상력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들한테도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너의 눈을 바꿔보라라고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코로나 집콕이 너무나 길어졌잖아요. 집을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참 어디 가기도 그렇고 캠핑 열풍이 불고 있다는 뉴스도 보고 제 주변에 캠핑을 너무나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가족 식사를 하던 중에 우리 가족도 한번 캠핑을 가볼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너무나 가고 싶죠, 캠핑. 근데 제가 캠핑을 가기 위해서 캠핑 용품을 사고 그리고 가서 텐트를 치고 전 또 이제 엄마니까 요리도 못하지만 요리를 뭔가를 해야 되고 다음 날 그걸 다 치우고 오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 아빠는 그래 우리도 한번 캠핑을 가보자 라고 하고 있지만 일이 많은 저로서는 나는 자신이 없어 라고 말을 했더니
그때부터 식사 도중에 대화 주제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이런 불편함만 내가 개선되면 캠핑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쭉 메모지에 적고요. 야, 이거 엄청난 창업 아이디어인데? 라고 해서 나온 게 캠핑 프렌드라는 이제 그 상호명을 적고요. 이름 너무 좋죠. 여러분의 캠핑에 든든한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여러분 캠핑 몸만 오세요. 이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쫙 했던 게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반대했던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들이 그걸 다 바꿨어요. 반대로. 그래서 엄마가 캠핑 용품 사는 거를 힘들어 하시니까 엄마 그러면 우리가 A, B, C 세트로 팔자. 이거를 A는 기본 세트예요. 기본에 뭐 텐트, 매트, 테이블과 뭐 이렇게 바비큐 이런 것까지 세트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예쁘게 가고 싶어요. 감성 텐트 이런 거. 그러니까 감성 캠핑 세트. 세 번째는 우리는 좀 더 럭셔리하고 싶어. 그리고 이런 것도 VIP 캠핑 세트를 이렇게 판매하는 거를 하고 이제 이 판매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캠핑용품을 하나하나 발품, 손품 팔기가 시간도 아깝고 못하는데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 낸 아이디어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어하는 게 바베큐 구우러 줄 고기도 사야 되지. 그리고 텐트 치는 건 누가 칠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싫은 거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걸 서비스합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요. 이제 여러분을 대신해서 텐트를 쳐드립니다예요. 내가 캠핑을 가기 전날까지만 그 캠핑 업장에다가 텐트를 갖다 줘요. 그러면 어디 캠핑장에 우리가 갈 거예요 라고 장소만 말을 해주면은 우리가 가가지고 텐트를 가서 다 쳐주고요. 바베큐 세트까지 해주고 이게 추가 결제만 하면은 바베큐 구이 그거 있잖아요. 음식들. 이거 세팅을 다 해줘가지고 그분들은 몸만 와서 놀다가 바베큐를 꺼내가지고 구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자고 난 다음에 치우는 게 또 정말 몇 시간 걸리잖아요. 이게 싫다라고 했더니 치우는 것도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딱 떠나기 전에 우리 몇 시에 떠나요 라고 하고 집 주소만 주면은 그 텐트를 다 걷어가지고 비용을 또 추가를 하시면 빨기까지 다 해가지고 설거지 다 해가지고 그 집에 딱 배송까지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보관 서비스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저희가 캠핑 프렌드라는 이거를 딱 적어봤더니 30분 만에 뚝딱 나왔거든요. 아이디어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진짜 돈 되겠는데? 내가 진짜 좀만 더 체력이 있다면 아들아 너랑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싶다. 무자본 소자본 창업인 거예요. 차 한 대만 있으면 돼요. 그랬는데 세상에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서로가 지금 너무나 바쁘고 좀 또 제주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어 메모만 이렇게 해놓고 그냥 저희 블로그에 올렸어요. 하실 분들은 사업하시라고 했더니 몇 분이 좀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항상 창업 아이디어 훈련을 항상 하는 이유는요. 아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됐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불편함 하나만 개선을 해도 창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시하는 건 그거예요. 무자본과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들만 아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것들만 찾아서 항상 메모장에 적어놔요. 항상 기록을 해둬요. 이게 분명히 언젠간 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할 때 너무나 힘들 때 분명히 빛을 발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이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는 제가 직접 해봐서 아는데 엔잡러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요즘은 시대가 너무나 빨리 변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15년 동안 장사를 계속 해오면서 느낀 건요. 너무나 놀라웠던 거는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바뀌어요. 예전에는 한 3, 4년에 한 번씩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는 1년,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와, 이 빨리빨리 바뀌는 트렌드를 어떻게 하면 쫓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장도 엔잡러 사장이 되어야 우리 회사를 꾸려나갈 수가 있고 학생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무조건 저는 엔잡러를 아이들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아이가 항상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아들은 이미 학생 14살이지만은 엔잡러예요. 하고 있는 일이 아주 많아요. 지금 뭐 주식도 하고 있고 학교 공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들이 작년에는 코로나와 함께 저희가 집콕을 좀 오래 하면서 정말 많은 시도를 했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로 여러 가지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서 흑돼지를 판매했는데 그게 꽤 많이 팔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스마트 스토어 판매도 했었고 또 그거에 더 이어서 쇼핑 호스트가 되어가지고 라이브 쇼핑으로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가 돼서 팔기도 하고 지금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자판기 사업, 미니카 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아이가 세상에 나아갈 때 살아갈 방법
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이제 아이한테 코칭을 해줬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10대 학생 엔잡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은요, 많이 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세상에다가 나눠주는 거, 돌려주는 것까지 해서 지금 아들 같은 경우에는 기부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한 4번 정도 기부를 했고요. 총 본인이 번 돈의 한 1,100만 원 정도를 아이가 사랑의 돼지고기로도 후원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22명의 제주도 도내에 있는 보육원 친구들한테 그 주니어 펀드로 해가지고 펀드 계좌를 열어가지고 또 선물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벌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또 번 돈을 세상에 나누면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것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이를 항상 이렇게 동기부여를 정말 많이 시켜주는 이유가요. 이 매니지먼트 사업이요. 우리 자식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 뭐 연예인들도 5년, 10년 계약하잖아요. 우리 아이 매니지먼트 할 때는 수십 년이라는 프로젝트 시간이 걸려요. 아이가 탄생을 하고 우선은 1차적으로는 20살까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20살 때까지의 그 계약 기간이 있는데 이 아이를 세상에 잘 내보낼 수 있게끔 하는 이 시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계속해서 엄마의 그 매니저의 역할은 끊이지 않죠. 사실 진짜 수십 년이잖아요. 정말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우리 아이의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하는 엄마의 그 마법 같은 동기부여 말이 있어야 돼요.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데 엄마도 계속 옆에서 잔소리를 하면 아이가 하고 싶겠어요?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학원 다 쫓겨났을 때 항상 아이를 끌어안고 이제 말을 했었던 그 말 있잖아요. 준아, 너가 너무 특별해서 그런 것 같아. 엄마가 너를 뱃속에서 다 만들어서 잘 알거든? 너는 정말 너무 특별해. 그래서 엄마는 너가 언젠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줄 걸 알아. 라고 항상 말을 해주었더니 본인이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가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관심을 받았을 때 마치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너무나 담담하게, 사실 제가 옆에 더 떨었거든요. 담담하게 그 많은 일들을 다 해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이를 항상 이렇게 칭찬해주고 아이와 이야기할 때 눈을 크게 뜨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의 리액션이 상당히 커요. 지금 14살 사춘기거든요. 사춘기 아들한테도 눈을 마주보고 눈을 크게 뜨고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우와, 정말 대단한데? 박수를 계속 치고요. 물개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 아이가 신이 나서 더 업이 돼가지고 할 때 제가 한마디를 던져요.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은 아이가 엄마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살 아이와 지금 사춘기지만 사춘기 이제 중2병 오거든요. 사춘기를 못 느끼는 이유는 저는 그 나이대에 저로 돌아가서 아이와 대화를 나눠요. 저도 진짜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기 때문에 너무 이해가 되고 너 얼마나 힘들겠어. 너도 원하지 않게 이게 호르몬이 나오는 거잖아. 엄마는 다 이해해. 근데 우리 있잖아. 이 중2병이 정말 다 힘들다고 하지만 너만 잘한다면은 정말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칭찬해 주다 보니까 아이가 저만 딱 쳐다보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퇴근하기만을 하루 종일 기다려요. 왜냐면 오늘의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은요. 제가 옛날 때부터 매일매일 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저를 성장시키고 성공으로 이끌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루 한 가지 법칙입니다. 매일매일요. 하루에 한 가지씩 나를 성공으로 이끌 만한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발전적인 일을 크고 작은 걸 매일매일 시도를 했고요. 이 방법을 어린 아들한테도 알려주어서 매일매일 했기 때문에 아들이 7년째 되는 날 이렇게 아주 큰 관심은 아니지만은 관심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가지 법칙인데요. 저녁에 자기 전에 식탁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제가 아이 방에 가서 하루에 물어봐요. 준아, 오늘은 어떤 발전적인 일을 했니? 라고 하면 아이가 엄마 오늘은요 내가 뭐를 만들어 봤고요. 게임 개발을 연구를 해봤고요.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서로 칭찬을 해줘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씨를 뿌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잖아요. 어느 순간은 다 새싹이 나고 정말 성과가 크고 작은 성과가 돌아오는데 어느 날에는 큰 성공이라는 딱 느낌으로 오더라고요. 드디어 우리가 뭔가를 해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뭐 주식으로 아이가 갑자기 관심을 받긴 했지만은 사실 주식은 아이 삶의 극히 일부분적인 거고요. 어릴 때부터 늘 데리고 다니면서 학교 공부 너무나 중요해요. 학교에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엄마 손을 잡고 여기저기 세상 구경도 하고 세상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돈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돈 공부도 같이 하면서 지금도 재미있게 하고 있고요. 현재 14살, 그러니까 작년에 13살 아들의 자산이 3천만 원이었거든요. 미니카도 팔고 뭐 하면서 지금 주식과 뭐 스마트스토어, 흑돼지도 팔면서 돈을 좀 많이 더 모아서 현재 14살 자산 6천만 원이 되었고 더 벌었었는데 1,100만 원을 기부를 하면서 지금 6천만 원 정도를 모았고요. 저희의 목표는요. 중학교 졸업하는 날 1억 만들기,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2억 만들기를 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살에 성공적으로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게 저와 저희 아들의 목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저희의 사례를 말하는 기회가 만들어져서 너무나 기쁘고요. 사실 세상엔 정답이 없고 육아에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준이네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사례로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